맥스웰의 전자기학을 읽고 있는 차 교수와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챕터 1 1장을 대강 마쳤습니다. 오늘 그리고 2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장 제목이 정전기에 대한 기초 수학 이론인데 이것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하와 전하 밀도에 대해서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Definition of electricity as a mathematical quantity.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1절의 제목인데 수학적인 물리량으로서 전기의 정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물리량으로 이제 전기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 또는 전하량이라고 부르죠. 이 전하량 하면 electrical charg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을 보면 electrical charge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electricity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electrical charge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2장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We have seen that the properties of charged bodies are such that the charge of one body may be equal to that of another, or to the sum of the charges of two bodies. And that when two bodies are equally and oppositely charged, they have no electrical effect on external bodies when placed together within a closed insulated conducting vessel. 그래서 두 가지 프로퍼티를 보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대전된 물체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걸 보았다. 앞에서는 1장에서죠. 한 물체의 전하가 다른 물체의 전하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두 물체의 전하의 합과 한 물체의 전하가 다른 두 물체의 전하의 합과 같을 수도 있다. 또 물체가 크기는 같으나 부호가 반대인 전하로 대전되면 두 물체를 절연된 도체 용기 속에 넣어 놓을 것 같으면 닫힌 도체 용기 속에 넣어 놓을 것 같으면 그 용기 바깥에서는 용기 속의 두 물체가 바깥에 있는 물체에 어떤 효과도 미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물체 전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체의 전하가 같다고 놓을 수도 있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한 물체의 전하가 다른 두 물체의 전하의 합과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물체의 전하가 있는데 그 물체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그런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더하면 전하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성질들이 있다면 우리 electricity를 어떻게 취급할 수가 있냐면 we may express all these results in a concise and consistent manner by describing an electrified body as charged with a certain quantity of electricity, which it may denote by 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전된 물체가 정해진 양의 전기를 띠고 있다고 하면 정해진 양의 전기라고 하는 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의 전기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를 간결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냥 수학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물체의 전하를 이제 한 전하로 표시하고 이라는 글자로 표시한다면 E1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물체의 전하는 E2라고 표시하고 E1과 E2가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맥스웰의 전자기에서는 이 전하의 양을 이제 물리량이 있으면 그걸 이제 문자로 대표하는데 문자를 알파벳 E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하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에서 E라고 표시된 것은 바로 전하량을 표시하는 그런 문자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자로 쓰냐면 전하량 Q는 E로 표시하지 않고 Q로 표시하죠. 그리고 이 E는 무엇으로 쓰냐면 전자의 전하량 크기. 그게 E입니다. 그래서 E는 딱 정해지는 숫자죠. E는 얼마냐면 SI 단위계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이 전하량 크기가 전자의 전하량이기도 하고 양성자의 전하량이기도 하죠. 부호만 반대죠. 자, 이렇게 이 자는 쓰고 있지만 전자를 알지 못하는 맥스웰 시대에는 이 E를 전하량의 표시로 이제 삼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this way of regarding an electrified body is entirely artificial.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the effect of adding together two equal and opposite charges of electricity plus E and minus E is to produce a state of no charge expressed by zero.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그 서로 부호가 반대이고 크게 같은 그런 전화를 더하면 그건 0으로 대표하는 차지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크기는 같으나 부호가 반대인 전기 이제 전화량입니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더한 효과는 전화가 없는 상태, 그전은 0으로 표현한 그런 상태를 대표한다. We may therefore regard a body not charged as not charged. 그러니까 we may therefore regard a body not charged. 전하를 띠지 않는 물체를 어떻게 regard할 수 있냐면 as virtually charged with equal and opposite charges of indefinite magnitude, and a charged body as a virtually charged with unequal quantities of positive and negative electricity, the algebraic sum of these charges constituting the observed electrification. 그래서 electrification도 electricity하고 또는 electrical charge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전되지 않은 물체가 실제로는 대전되지 않은 물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죠. 실제로는 양은 얼마인지 몰라도 부호가 반대이면서 양이 같은 전하들로 대전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으며, 그렇죠? 아까 우리 봤죠?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걸 합해놓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 대전된 물체가 실제로는 크기가 같지는 않지만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로 대전된데 그 합이 관찰된 전기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it is manifest, however, that 다음 이하가 명백하다는 거죠. This way of regarding an electrified body is entirely artificial. 이런 식으로 대전된 물체를 보는 방법은 아주 순전히 인위적이다. And may be compared to the conception of the velocity of a body as compounded of two or more different velocities, no one of which is the actual velocity of the body. 그래서 그렇지만 대전된 물체를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완벽히 인위적인 것이 명백한데, 그것은 마치 뭐도 같냐면 물체의 속도가 그 물체의 실제 속도가 아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그 서로 다른 속도의 결합이라는 개념과 비교될 수 있다. 이때에도 속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냐면 두 속도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 이걸 이제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려면 어떤 물체의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서 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저기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으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그 기러기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속도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반드시 이렇게 첨자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첨자에서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A가 본 B의 속도, A가 관찰자고 B가 이제 그 움직이는 대상입니다. 그랬을 때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VBA는 VBC 더하기 VCA, 그래서 가운데 C를 집어넣었어요. A가 본 B의 속도는 C가 본 B의 속도에다가 A가 본 C의 속도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 C를 어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놈의 물체의 속도가 있으면 그 물체의 속도를 기술할 때 어떤 제3자, 움직이고 있는 제3자가 본 속도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그 제3자가 본 B의 속도 더하기, 그 다음에 원래 관찰자가 본 그 제3자의 속도를 더하면 원래 그 관찰자가 본 대상의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적용할 때는 또 무엇도 이제 이용할 필요가 생기냐면 VBA는 마이너스 VAB라는 걸 이용할 필요가 생깁니다. A가 본 B의 속도는 B가 본 A의 속도하고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라는 거죠. 내가 볼 때 제가 저 멀어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나도 멀어지고 있는데 서로 어떻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속도 덧셈 법칙인데, 이때 지금 맥스웰 당시만 하더라도 나는 그게 좀 이상합니다. 19세기쯤 되면 이 속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물체의 실제 속도가 아닌 둘 또는 이상의 속도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물체의 속도를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체의 속도를 표시하는데 다른 물체의 속도에 더하기로 표시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 대전된 물체의 전하를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떠냐면 그 물체의 실제 속도가 아닌,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면 요 두 개가 이게 A가 본 B의 속도가 하고 C가 본 B의 속도가 다르죠. 다른데 이 다른 것이 전부 다 B의 실제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지면에서 본 어떤 물체의 속도만 진짜 속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달에서 본 지구에 있는 물체의 속도는 달의 속도를 지구의 속도를 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본 속도든지 다 진짜 속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요걸 갖다 비유를 한 건 이제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대전된 전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아까 이런 거에 의하니까 만약에 물체가 전하가 대전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안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똑같이 들어있는데 얼마만큼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아무 양이나 같은 양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 물체에 대전된 전하가 Q라고 하면 무한히 큰 양전하, 무한히 큰 음전하가 상쇄된 알자 전하인데, 실제로 무한히 큰 양전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체 속에는 원자들이 무한히 많죠. 그리고 그 원자 속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들어있는데 중성 원자에서 이미 그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양전기와 음전기는 전기력은 중력에 비해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몇 배나 세냐면 10의 38승배나 더 세죠. 그래서 눈꼽만큼이라도, 다시 말하면 소수점이야 38대짜리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그 전하량이 그래도 그 효과가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상에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자의 전하의 크기하고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의 크기, 아까 얘기했죠. -2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 띄고 있는 +2의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쇄돼서 원자 단위에서 이미 이제 중성이죠. 그래서 그건 다 빼고 실제로 알자 전하가 물체에 대전된 전하입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완벽하게 상쇄되는데,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크기를 알 수 없는 indefinite quantity라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구하고 싶으면 이게 완벽히 인위적이지 않고 원하면 총 양전하의 양과 총 음전하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속에 들어있는 원자가 몇 개인지, 또 그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가 몇 개인지 이거 계산해가지고 전자 하나의 전하를 곱할 것 같으면 이 물체 전체의 전하량이 나오죠.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건 바깥에 아무런 효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정기적인 성질을 논할 때는 뭐만 하면 되느냐? 대전된 알자 전하만 알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하의 부피 밀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the electric volume density, 전하의 부피 밀도죠. At a given point in space is the limiting ratio of the quantity of electricity within a sphere whose center is the given point to the volume of the sphere when its radius is diminished without limit. 그래서 이건 공간의 한 점에서 전하의 부피 밀도를 알려면 중심이 그 한 점 할 때 그 점에 있는 작은 구를 생각해서 구에 포함된 전하의 양을 무엇으로 나누냐면 그 구의 부피로 나누는데, 이때 어떤 경우냐면 반지름이 굉장히 그 무한히 끝이 없이 감소할 때 수렴하는 값이 바로 그 점에서 전하의 부피 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전하의 부피 밀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구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간에 전하가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은 부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부피 델타 V 속에 들어있는 그 전하량 델타 Q를 이제 구해서 둘을 나눕니다. 델타 Q에서 델타 V를 나누면 그러면 그 부피에서 평균 부피 밀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 부피를 굉장히 작게 해서 미분 부피가 되면, 미분 부피라고 하는 건 우리 미분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곱하면 0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이게 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분 부피는 제곱하면 절하고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dq면 그것의 그 dq를 dv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부피 밀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를 생각해가지고 구의 레디어스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죠. 사실은 이런 미분의 개념이 dv가 0으로 갈 때 뭐 이게 이제 있기는 있지만, 이 미분을 내가 설명한 것처럼 제곱하면 0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취급하면 그 긴 설명 안 해도 이제 됩니다. 근데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총 전하하고 그다음에 전체 부피가 있으면 전체 총 전하를 전체 부피로 나누면 그게 밀도가 되고, 이 밀도는 어디서나 다 똑같은 값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델타 V 속에 하는 것을 델타 V 속에 있는 델타 Q로 계산하는 것이나 dV 속에 있는 dQ로 계산하는 것이나 로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세 개는 다 이제 어떤 값이냐면, 전하 밀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단위 부피에 포함된 전하량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단위 부피는 뭐냐면 부피로 사용한, 부피의 단위로 사용한 그 단위가 1인 값. 그래서 미터 세제곱을 부피의 단위로 한다면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전하량, 이게 바로 부피 밀도가 됩니다. 여기 dV로 나누면, 요 V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세제곱미터로 나누면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이제 전하량이 되죠. 델타 V가 0.1세제곱미터라고 하면 0.1세제곱미터로 나누더라도 역시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에 포함된 전하량이 바로 이제 부피 밀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건 전하가 공간에 분포된 경우이고 전하가 면에만 분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a result like of theory and experiment that, 이론이나 실험에서 똑같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certain cases, the charge of a body is entirely on the surface.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체에 대전된 전하가 모두 다 표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이론과 실험 모두에서 똑같이 얻은 결과이다. The density at the point on the surface.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피스에 이제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표면에서의 density는 if defined according to the method given above would be infinite. 이 부피 밀도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할 것 같으면 그 밀도가 무한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피가 0이 돼가지고 부피가 더 빨리 0으로 갑니다. 그 나누는 것이. 그러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 위의 한 점에서 밀도를 앞에서 부피 밀도를 정의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의하면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We therefore adopt a different method for the measurement of surface density. 그래서 그 표면 밀도를 측정하는 데는 다른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은 우리 그 전하 분포가 면 위의 좌표에만 의존할 때 면전하 밀도를 ds분의 dq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ds라는 면 위에 포함된 전하가 dq면 dq를 ds로 나누는 게 면전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전하 밀도를, 그 면을 두께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두께로 나눈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부피 전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피 전하 밀도가 여기 면전하 밀도를 두께로 나누는데 두께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무한대 값이 되겠죠. 시그마는 0이 아닌데 t는 0이 되니까. 그래서 부피 전하 밀도하고 똑같은 이제 정의를 이용하면 이제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의 면 밀도 시그마라는 문자로 표시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The electric density of a given point on a surface is the limiting ratio of the quantity of electricity within a sphere whose center is the given point to the area of the surface contained within the sphere when its radius is diminished without limit. 그래서 부피 전하 밀도하고 똑같지 않은데, 여기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에다가 역시 구를 하나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구를 그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를 뭘로 나누냐면 구에 포함된 넓이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에 포함된 부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레디어스가 0으로 간다. 즉 표면 위의 한 점에서 전하 밀도는 중심이 그 점에 있는 작은 구에 포함된 전하의 양과 그 구에 포함된 표면의 넓이 사이의 비가 구의 반지름이 끝없이 감소할 때 수렴하는 값과 같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면전화 밀도도 전하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아까 부피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작은 넓이 델타 S에 포함된 전하량이 델타 Q면 델타 S분의 델타 Q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 밀도가 되고, 그리고 미분 넓이의 경우는 DS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DS에 포함된 전하량이 DQ일 때 그때는 이제 면 밀도죠. 자, 여기서는 평균 면 밀도고 이건 면 밀도는 DS분의 DQ 이렇게 되고,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아까 부피 밀도와 마찬가지로 총 전하 Q가 전체 넓이 S에 분포된 전하의 면 밀도는 시그마는 S분의 Q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나 마찬가지로 요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단위 넓이에 포함된 전하량이 바로 면 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 밀도를 생각할 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런 일이 없지만 왜냐면 이제 그 전기가 무엇 때문인지 다 알았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기가 물질 유체 또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뭔지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가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Those writers who suppose electricity to be a material fluid or a collection of particles were obliged in this case to suppose the electricity distributed on the surface in the form of a stratum of a certain thickness theta, its density being rho zero, or that value of rho which would be result from the particles having the closest contact of which they are capable. 그래서 이제 그 표면에 있는 그런 전하를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전기가 물질 유체라고 하는 그런 모형들을 냈고, 우리 1장에 이거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스킵했었는데 이제 전기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모형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체 속에서 전기가 유체가 흐르는 거다. 또는 입자들의 모임이 흐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이렇게 가정했던 사람들은 전기가 모두 다 표면에만 존재할 때는 어떻게 했어야만 되냐면 표면 위에서는 전기가 두께가 세타이고 밀도가 로 제로인 층을 이룬다고 생각해. 이제 그래야 되겠죠. 이 유체가 흐르는데 층이 없이 두께가 없는 그런 표면에만 있으면 유체가 흐르기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런 층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가능한 한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입자들을 고려한 결과로부터 로 값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모형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은 실제로 보면 물체의 표면의 면전화 밀도는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자 단위나 또는 전자 단위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거시적으로 보면 원자들에 있는 그 표면의 그 전하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서피스, 두께가 0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면전하가 분포된 표면의 두께는 실질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면전하가 분포된 면의 단면을 미시적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또 원자들이 있겠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많은 대전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됩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그건 거의 두께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표면에 있고 그 표면의 두께는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물질 유체 또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it is manifested on this theory rho zero theta equal to sigma. 그러니까 시그마는 여기에 그 rho zero 스트래텀 층의 부피 밀도에다가 두께를 곱하면 그걸 갖다가 면 밀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when sigma is negative, according to this theory, a certain stratum of thickness theta is left entirely devoid of positive electricity and a field entirely with negative electricity, or on the theory of one fluid with matter. 그래서 그 이론 플루이드라든가 또는 입자들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시그마가 음일 때는 두께가 세타인 일부층에는 양전하는 전혀 없고 완벽히 음전하로만 채워져 있거나 또는 한 유체의 이론에서는 물질로만 채워져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There is, however, no experimental evidence
either of the electric stratum having any thickness or of electricity being a fluid or a collection of particles. 그런데 이제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가정한 그런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두께를 갖는 전기층이라든가 전기가 유체라든가 또는 전기가 입자들의 몸이란 어떤 실험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체에서 이제 전하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19세기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바깥에 나타나는 효과만 가지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물질의 구조,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알려지고 원자의 구조가 알려지고 원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알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전자기학의 그 전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전하가 선 위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때는 우리가 선밀도를 생각합니다. It is sometimes convenient to suppose electricity distributed on a line that is a long, narrow body of which we neglect the thickness. 그래서 때로는 전기가 선 위에 분포된다. 즉, 두께가 없는 길고 가느다란 물체에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in this case, we may define the line density at any point to be the limiting ratio of the charge on an element of the line to the length of that element when the element is diminished without limit.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선전화 밀도의 정의인데, 이 선전화 밀도의 정의는 오히려 오늘날의 선전화 밀도의 정의하고 같고, 아까 오늘날 부피전화 밀도 또는 면전화 밀도도 다 이것과 똑같은 일관된 방법으로 정의가 되죠. 자, 그럴 때 선 위의 어떤 점에서든지 선의 선분 요소에 포함된 전하와 그 선분 요소의 길이 사이 비가 그 길이가 무한히 감소할 때 수렴하는 값으로 정의한다. 이게 바로 이제 선전화 밀도인데, 우리 이 면전화 밀도를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전화 밀도는 어땠습니까? 어떤 점에서든지 그 면의 넓이 요소에 포함된 전하와 그 요소의 넓이 사이의 비가 그 넓이가 무한히 감소할 때 수렴하는 값으로 정의하죠. 부피 밀도는 어떻게 합니까? 부피 요소에 포함된 전하하고 그 부피 요소의 부피 사이의 비죠. 그리고 그 부피가 무한히 감소할 때 수렴하는 값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부피 전하 밀도, 면 전하 밀도, 선전화 밀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은 경우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그 미분 길이 DL에 전하량 DQ가 있으면 DL분의 DQ를 이걸 선전화 밀도고, 만약에 균일하게 분포되면 그 총 전하 Q가 전체 길이 L에 분포되면 L분의 Q가 선전화 밀도가 되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전부 다 단위 길이에 포함된 전하량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전하 밀도와 총 전하 사이는 이런 경우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된 경우, 균일하지 않게 분포된 경우. 선밀도는 어떻습니까? 그 전체 길이분의 이제 총전하, 그리고 면밀도는 어떻습니까? 전체 넓이분의 총전하, 부피밀도는 전체 부피분의 총전하. 근데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잘게 짜게 해야 됐죠. 그래서 람다는 DL분의 DQ. 그러면 DQ는 람다 D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전하는 람다를 그 선에 대해서, 전체 선에 대해서 적분하면, 선전하 밀도를 적분하면 그 선에 포함된 전체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전하는 DS분의 DQ고, 그때 그 DS에 포함된 전하는 DQ는 시그마 DS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그마 DS를 전체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 면에 포함된 전체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 밀도는 DV분의 DQ, DV는 부피 요소죠. 그러면 이제 DQ는 DV에 포함된 DQ는 전하 밀도에다 DV를 곱한 것이고, 로 DV를 전체 전하가 분포된 전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면 총 전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하의 단위는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 전하의 단위에 대해서 오늘 잠깐 그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전하 단위의 실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텐데, It is manifest that은 다음 이하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람다, 시그마, 로 are quantities different in kind.
그래서 E는 전하량이죠. 람다는 선밀도죠. 시그마는 면밀도죠. 로는 부피밀도죠. 이런 것이 종류가 다른 양인 것은 명백하다. 종류가 다른 양이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양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each being one dimension in space lower than the preceding, so that if L is a line, the quantities E, L lambda, L square sigma, and L cube rho will be all of the same kind. 그래서 E하고 람다에다가 길이를 곱하고 시그마에다 길이 제곱을 곱하고 로에다 길이의 3승을 곱하면 전부 같은 종류의 양이 된다. 차원이 같은 양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에다가 꺾은 가로 한 걸 unit of leng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람다에다 꺾은 가로, 시그마에다 꺾은 가로, 로에다 꺾은 가로를 the unit of the different kinds of density, 서로 다른 종류의 density의 단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E의 꺾은 가로, L 곱한 람다의 꺾은 가로, L 제곱 곱한 시그마의 꺾은 가로, 그 다음에 L 큐브를 곱한 로의 꺾은 가로, will each denote one unit of electricity. 그래서 이 람다, 시그마, 로는 종류가 다른 양으로 각 양은 앞의 양보다 공간의 차원이 하나 더 낮아서 L이 선이면 그 다음에 L 람다, L 스퀘어 시그마, 그리고 L 큐브 로로 대표되는 양은 모두 같은 종류이며 같은 차원이다. L 꺾은 가로가 길이의 단위고, 그 다음에 람다 꺾은 가로, 시그마 꺾은 가로, 로 꺾은 가로가 서로 다른 밀도에 대한 단위이면 E의 꺾은 가로, 그 다음에 람다에 L 곱한 것 꺾은 가로, 시그마에다 L 제곱 곱한 것 꺾은 가로, 로에 L 3승 꺾은 가로는 모든 같은 전하의 단위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전자기학 19세기에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이 나올 때 우리 전하의 단위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위가 CGS 단위계에서 구한 전하의 단위하고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그 전하의 단위가 다릅니다. CGS 단위계는 뭘로 정하냐면 쿨롱 법칙으로 정합니다. 쿨롱 법칙에서 앞에 비례상수가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CGS 단위를 쓰면 앞에 비례상수가 1이고, 그 다음에 SI 단위를 쓸 때는 비례상수가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CGS 단위계에서의 쿨롱 법칙일 때 이 R은 1cm고 F가 1다인이 되도록 하는 전하량 Q 제곱이 바로 뭐냐면 1 CGS ES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바로 CGS 단위계의 전하의 단위가 되겠어요. 근데 국제 단위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제 단위계에서는 암페어가 기본 단위입니다. 전기 현상에서는. 그래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지나가는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그게 바로 이제 SI 단위계에서 전하의 단위가 되는데, 우리 이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 그 다음 섹션들에서 바로 이 전하의 단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하와 전하 밀도, 그리고 전하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